안녕하세요. 저희 방을 소개합니다. 저희 아마 유일무이하게 한 룸투어. 들어오시죠. 여기 이렇게 뷰가 돌아 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정글 우림이 펼쳐져 있고요. 르르르. 지금 근데 비가 와가지고 흐린데 이렇다. 이 뷰를 볼 수 있는 소파도 있고요. 이거 뭐지? 요가 매트도 준비돼 있고 이 웰컴 과일은 누가 먹었지? 과일은 조금 누가 먹었고 쿠키도 주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도 있고 전화가 잠깐 저희가 제일 싼방을 해가지고 방이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욕실이 미쳤습니다. 욕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욕실이 왜 방이야? 여기 보면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고요. 여기 이 천장을 보면서 이 해바라기 샤워를 할 수 있고 여기 튜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세면대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가 무슨 친환경 에코 뭐 호텔 이런 거라 가지고 플라스틱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미네랄 워터를 주고 있고요. 여기에 귀여운 샤워 가운과 여기에 금고가 있어요. 이건 뭐지? 아 이거는 또 another 블랭켓도 준비되어 있고 헤어 드라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와하하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입니다. 하지만 우린 돈이 없어서 하루밖에 못 잔다는. 정말 슬퍼요. 여기가 정말 리뷰에서 천국과 가장 닮은 곳이라고 막 돼 있었거든요. 와보니까 알겠어. 여기 나가기 싫어. 나가기 싫어. 비즈니스도 타면은 내리기 싫어 이런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나가기 싫어. 어떻게 나가지 여기서? 벌써 체크아웃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뷰를 좀 이따가 좀 개면 좋겠어요. 홍홍홍홍. 이제 인피니티 풀 투어도 하는 것으로. After drying, the color will turning dark, and then the smell will come. Yeah. No. 그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아, 되고 있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역대급 제일 비싼 호텔에서 하지만 남들이 보면은 뭐 그닥 사실 서울에 웬만한 호텔 정도 가격밖에 안 되긴 하는데 우리로서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금 비도 오고 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또 녹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토크 방송 주제는 무엇이냐? 한국이 1위를 하고 있는 두 가지의 거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 두 개가 굉장히 이질적인 대비되는 하지만 연결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가계부채 세계 1위가 한국이고 동시에 명품 소비 1위가 또 한국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너무 상반되는 건데 이게 1위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뭐 그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이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오늘 녹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냥 간략하게 이제 한 줄, 간략 요약 같은 걸로 좀 해볼까? 명품 소비 세계 1등은 이제 2022년 기준이고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2022년에 명품 옷과 가방을 구매한 금액이 168억 달러, 그러니까 약 21조 원이고요. 그럼 2021년 전년 대비 24% 정도 는 수치인데 이걸 이제 1인당 명품 소비 수치로 환산을 하면 325달러로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뭐 그거에 대한 그 약간 결과치랄까요? 볼 수 있는 게 요즘 뭐 샤넬, 뭐 디올부터 해가지고 온갖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가 한국에 계속 이제 열리고 있죠. 한국 시장을 약간 잡는 그런 느낌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난해 전세 보증금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3천조 원에 육박하면서 OECD 국가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특히 뭐 임대차 3법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서 대출 증가가 또 급격하게 한번 있었고 이러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결과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이네요. 2022년 명목 GDP가 미공표돼가지고 2021년 기준으로 105.8%라고 합니다. 그 2021년 나온 조사?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가계부채 비율에 전세 보증금 같은 것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인데 이게 OECD 31개 중에서 원래 4위인데 전세 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키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여서 기존 1위였던 스위스인 131.6%를 제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21년이니까 벌써. 그렇죠. 22년에는 어떤 수치가 나올지 근데 아마 낮아지진 않았을 것 낮아지진 같아요. 않았을 것 같고 네.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계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모도 큰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서 상환 여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요즘 뉴스 보면은 그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계부채 위험하다. 뭐.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GDP 대비가 아니라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할 경우엔 206.5%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거에는 일단 주택 가격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는 어쨌든 전세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거를 거의 다 대출로 받았으니까 이런 게 잡혀서 아마 더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를 감안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거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상반된 것 같으면서 어느 정도 연결돼 있고 이제 한국의 어떤 면모를 잘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일단 가지고 와봤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어쨌든 이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간단하게나마 기사를 좀 읽어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희 뭐 쥐뿔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느 때처럼 수다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뭐 가계 부채에 대한 뉴스 많고 명품 음. 소비에 대한 뉴스 많은데 그렇죠. 이걸 그냥 우리가 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두 개를 동시에 봤을 때 뭔가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 감각, 그렇죠. 그 기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니까. 한국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 약간 이런 거에 이게 대한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개가 동시에 1위라는 게 그러니까 뭐 그렇죠. 1위, 3위 뭐 예를 들어서 1위, 5위, 뭐 2위, 6위 이런 것도 아니고 동시에 1위라는 게 한국은 참 1등을 좋아해요. 한국은 참 1등을 좋아하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이런 거 느낌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거 촬영 직전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읽어보긴 했는데요. 명품 소비부터 말하면 명품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특히 처음에 이 기사가 났던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블룸버그라는 이제 금융 사이트 있죠. 그 블룸버그 그 애널리스트 사이트에서 굉장히 사실은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느낌으로 기사가 났대요. 당연히 뭐 그랬겠지만 한국의 뭐 허영심과 사치 소비 뭐 증가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크게 명품 소비가 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이런 게 나왔는데 또 어떤 분은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국인이 명품 소비하는 게 왜 부끄러워야 될 일인가? 그게 왜 굳이 지탄받아야 될 일인가? 그냥 그건 우리의 소비 행태일 뿐이고 그리고 뭐 그런 블룸버그나 이제 외신 사이트에서 한국인들이 명품 소비 1인 거에 비해서 또 우리가 또 1등 아니면 꼴찌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꼴찌 하는 것 중에 하나 행복도 꼴찌. 제가 좀 여기 사실 좀 고산지대라 춥고 제가 감기에 살짝 걸려가지고 어쨌든 행복도가 꼴찌인 게 뭐 행복도는 꼴찌면서 사치나 허용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그 국내 전문가분 같은 경우에는 사치를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치를 하는 게 행복이랑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사치에 목매는 거라고 거꾸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 말도 맞아.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거 사실 통계라는 건 다 해석의 영역이 완전 분명히 있기 해석의 때문에. 영역이고 그리고 어떤 수치가 먼저 나와서 이 수치를 이제 견인하는가 이거에 대한 게 완전히 사실은 주관적인 해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수치에만 담기지 않는 어쨌든 사실도 여러 가지 분명히 맥락도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 꺼내놓고 뭐 정답을 말하거나 어떤 걸 파헤치려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뭐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이랬는데
근데 사치성 소비가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한 가지 이유를 꼽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뭔가 전반적인 그걸 얘기를 해보기 전에 그냥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지표만 놓고 그냥 뭐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딱 보면은 드는 생각이 나는 그럼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엄청난 수도 있다. 그렇죠. 돈 많은 1인당으로 사람들은 쪼갠 명품을 거니까. 엄청 소비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도 측면이 분명 있겠죠. 응. 그 두 번째는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건 뭐라고 생각해?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거의 다 주택을 위주로 돌아가는 부분이 크잖아요. 특히 부동산에 워낙 큰 돈이 몰리는 이제 나라다 보니까 그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비싸다 보니까 그 집값이 올라서 비싸서 집값이 오르면서 약간 그 부가 자동적으로 증가한 사람들은 그 부를 바탕으로 명품 소비가 늘은 면이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집을 사거나 뭐 좋은 집을 사는 거를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이제 자기 옵션에서 지운 다음에 집도 못 사는데 나 그럼 명품백이나 살래. 이런 식으로 가는 측면도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소비 패턴이. 돈이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에 명품을 사는 게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의 그 수치가 스타일, 있을 테고 플러스 네, 내던지고 사실은 그거를 그냥 어포더블하게 네. 살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아닌데 무리해서 사는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서 우리나라 인구 네. 1인당으로 쳤을 때 높은 게 아닐까라는 게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그렇죠. 보이는 거지. 왜냐면 이제 이게 상대적인 일인 거잖아요. 뭐 절대적인 일이란 게 없죠, 이 순위에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달라진 건가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명품을 쓰지만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봐도 모두가 샤넬백 들고 다니는 거 진짜 못 보잖아요. 그지. 그리고 모두가 샤넬, 디올, 프라다 절대 안 들고 그지. 다니고 다 정말 그냥 어떤 면에서 정말 돈이 남아도올 때 사실 사는 게 명품으로 딱 자리 잡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어느 시점 이후로는 나 집도 못 사? 나 뭐 비싼 차도 못 사? 그럼 나 이거라도 사야겠어 하면서 이제 명품이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소비의 아이템으로 들어와 버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알바해서 명품백 사고 이런 게 그렇다고 그게 하더라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소비 패턴이 그렇게 됐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지. 근데 그게 뭐지? 그게 보통 명품이라고 붙어 있는 제품을 사는 거는 제품들이 상당수는 이제 여성 그게 더 물론 남자들도 시계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아마 상당수는 여성 뭐 백, 옷, 뭐 구두 이런 것들이 더 많을 테고 네.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좀 뭐라 그랬지? 사치품이라고 하지 흔히 그 중에 또 상당수 이 명품 소비에 잡혀 있지 않는 상당수 금액은 또 요즘 그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남자들 사이에서는 차. 근데 그 명품 소비 통계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네. 근데 아마 뭐 흔히 말하는 프라다 이런 종류의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 테고 뭐 BMW, 벤츠 같은 비싼 차가 거기 들어가지 않을까? 이건 별개의 카테고리일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차는 안 들어갈 것 그것까지 같은데. 생각해 보면 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냐면 사실 남자들 중에 카푸어는 남자한테 많죠. 남자들도 물론 요즘은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비싼 옷이라든지 뭐 네. 시계 남자들은 흔히 시계를 많이 사지. 어, 그런 걸 많이 사지만 그 외에 이제 그런 제품까지도 하면은 더 왜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솔직히 뭐 프라다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차에 관해서는 뭐 나도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찾아보면은 상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차를 그러니까 비싸지 않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는 뭐 흔히 말하는 국민차라고 하는 아반떼도 굉장히 그게 싼 가격이 아닌데 절대 그거를 사면 안 되는 될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차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 어떤 동네들 가보면은 강남이라든지 뭐 아니면 홍대 이런데 지나가면서 보면은 아주 낡은 빌라 원룸인데 주차장에 막 포르쉐 서 있고 BMW 서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기 그런 거 때문에 진짜 많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가면은 또 막 그런 차들이 쫙 있고 맞아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거기 진짜 월세로 사는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사실 벤츠나 아우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뭐 BMW 뭐, 세 개는 정말 그냥 서울에서는 길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되고 제가 실제로 이제 벤츠인가 뭔가 보면은 그 뭐지 무슨 모델 제일 비싼 모델 판매 1위가 그것도 우리나라였던 내가 그럴 기사 본 거예요. 적이 있는 그럴 것 것 같아.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조금 더 부촌이라고 불리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들이 다 그쪽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도산대로, 뭐 테헤란로, 그리고 청담동 이런 데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이제 그 클래스가 아니라 막 정말 막 벤틀리가 정말 무서운 지나가다 제 몸으로도 박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 항상 그래서 지나다닐 때 한국에 돈 많은 사람 진짜 많아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이제 근데 동시에 가계 부채는 너무나도 그렇지. 높다. 근데 또 그 가계 부채도 나도 통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걸 못 봐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계 부채잖아. 근데 요즘 또 뉴스 보면 제일 심각하게 나오는 게 자영업자들 부채 코로나 맞아요. 때 받은 음. 그거에 이제 경기 꺾이면서 장사 안 되고 이런 근데 사람들의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근데 그건 아마 가계 부채에도 안 들어갈 걸. 그거는 왜냐면은 사업자 사업자이기 그걸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가계라는 말은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계 부채는 아마 그 개인 그거 대출은 다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나 이런 거 잡힌 거랑 그 다음에 사업자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이런 대출 잡은 거는 아마 난 따로 잡힐 것 같아. 모르겠어. 그건 찾아봐 근데 알겠지만. 명품 소비 통계 대상 품목이 제가 궁금해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나오진 않아요. 그게 차가 포함돼 있고 뭐 어디까지가 그건지를 잘 모르겠고 이게 사실 통계에 좀 오류긴 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가계부채. 근데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가계부채라고 해도 상당수는 또 예를 들어서 아까 하루가 말했던 대로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더 증식하려고 투자하면서 받은 대출 금액도 그분들은 이제 한번 대출 받을 때 금액이 크니까 우리처럼 그러네요. 자영업자 부채는 가계부채에 잡히지 않는 그치 그럴 상황이고. 것 같아요. 그건 신용대출, 개인대출 뭐 이런 거 따로 분명히 그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가계부채는 거의 다 주택담보대출 거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또는 그냥 개인 근데 신용대출인 그거 뺐을 거고. 때도 이미 3위라 그랬었잖아. 그렇죠. 4위죠. 4위라고 그걸 뺐을 그것도 이미 때도- 높은 거지. 그리고 그걸 포함시키면 이제 1위인 확 거고. 1위가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자영업자 부채를 더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근데 그게 사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 부채가 곧 가계 부채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실제로는 그렇죠. 그치? 사실은 이제 잡히지 않을 뿐이지 자영업자는 진짜 자영업자니까 그치. 그게 곧 가계인 그치. 거죠. 물론 자영업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흔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흔히 치킨집, 식당. 맞아요. 사실 맞아요. 나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그 자영업 부채가 곧 내 가계 부채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왜냐면은 그때려 뗄 수 없으니까. 그냥 말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영업자도 자영업자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자꾸 뭐지? 걱정이 되는 이 뭔가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이게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근데 지금 다들 걱정만 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냐 싶으면은 그런 건 잘 아직 모르겠는 거지. 그래요. 저희도 사실 뭐 그런 상황에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발리 와서 우리도 지금 엄청 고급 발리 와서 무슨 고급이라고 해봐야 솔직히 따자면 여기 20만 원도 안 20만 원 안 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마 애기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저희는 진짜 원래 4, 5만 원 숙소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하루는 와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와본 거긴 한데 이제 남들이 보면은 그런 얘기하면서 너네도 무슨 5성급 호텔 가서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나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쉽긴 하죠. 이 지점에서 또 얘기가 점프될 수 있는데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예를 들어서 명품 소비가 많다고 치면은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명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뭐지? 뭐 지오다노 유니클로 가서 옷 사는 정도의 부담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명품을 쓰는 거는 조금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잖아 사실은. 그래요? 근데 뭐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걸 너무 좋아하고 나는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 패션, 열정이 있고 뭔가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나는 그건 항상 리스펙. 항상 리스펙.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고 남들이 볼 때 저 미친놈이라고 싶은데
그 자기 열정을 불사지르는 거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옛날 내가 봤던 거 중에서 일본의 어떤 돈 없는 청년이 페라리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돈을 모아서 자기 코딱지 많은 방에 살면서 근데 페라리는 나는 잘 모르지만 진짜 어느 정도 클래스가 안 되는 사람한테 함부로 팔지 않는다고. 근데 그걸 자기가 사연을 보내서 어릴 때부터 꿈을 꿔왔다 해서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진짜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집에 살면서 페라리를 샀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누군가는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난 그건 정말 리스펙이라고 보거든. 근데 이제 그게 스스로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왠지 퍼져나가는 내가 이거 전형처럼. 뭔가 왠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걸 안 사면 뭔가 꿀리는 것 같고 뭔가 내 자존감을 그걸로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냥 나는 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는 패턴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편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여행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나 자기에 대한 그런 걸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비자로서만 그냥 뭔가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자기께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에 시간이나 돈을 쓰게 마련이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명품으로 들어온 건데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근본적으로 확립하지 않았던 거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자기 중심성을 그런 걸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게 되지만 그런 걸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관점인 거죠. 그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분명 예쁘거든요. 예쁘고 이제 뭔가 자기 그 소비의 욕구를 어떻게 보면 충동하는 그런 말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서 딸한테도 물려주면 그게 명품 빈티지야 막 이런 거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이거 하나는 가질 수 있지 않아? 라거나 근데 저는 다 동의하긴 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까지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거는 그거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느낌이죠. 이상하다기보다는 이게 뭐 한국적인 건가? 하여튼 저는 세상에 뭐든 다 그 개별적인 행동이나 개별적인 이유는 다 납득이 가능한데 이게 사회적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게 그냥 그지. 무엇이든 간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사실 하나인 건데 근데 그게 정말 이런 부분에서까지 그럴 때는 저는 조금 기이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와중에 또 만약에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계속 성장세고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명품 소비를 많이 했다. 그러면 뭐 또 이해가 안 돼. 동시에 가계부채 일이라는 거가 딱 걸리니까 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연결하면 안 되겠지만은 뭔가 아까도 말했듯이 돈이 충분해서 자기가 살만하니까 사는 사람들은 오케이 뭐 그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면은 그와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가계부채 1위니까 가계부채가 많은 사람이 그만큼 숫자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사람들이 다 산다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이제 명품이 뭔지 알고 다 뭐 프라다, 루이비통 정도는 이름 다 아는데 오히려 박탈감도 또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떤 면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는 뭐 루이비통 하나를 못 사니까 나는 뭐 실패한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게 사실 가장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사람한테 마치 이 나이에 그거 하나 없으면 되게 모자란 인생을 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이게 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부분은 오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패션이 있어서 정말 그 명품 소비를 자기의 수입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가진다기보다는 뭔가 은근히 퍼져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30대야 내가 30대 중반의 여성이야. 근데 이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내가 무슨 보세 가방을 들고 가는 게 되게 부끄러운 것처럼 돼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약간 해악 같고 그 느낌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그 정도의 지출을 하면서까지 갖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이 나이쯤 되면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이 생각 때문에 그 정도의 소비를 하게 하는 거 저는 정말 그거가 정말
사실은 조금 나쁘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또 반대로 예전에 우리 아마 그 유튜브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던 왜 그 되게 검소하시고 막 되게 저축 많이 해서 기부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굉장히 다른 패턴의 사람인 거죠. 그 분들이 한 30만 원대 가격의 가방이었나요? 남편분이 그걸 선물해줘서 막 아내가 이렇게 감동받아서 우는 걸 보고 그 밑에 막 온갖 여자분들이 달려들어서 막 뭐 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다. 그 나이에 그 30만 원짜리 가방 메고 다니는 게 얼마나 막 그런 건 이렇게 막 저 같은 경우 약간 멘붕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의 말을 막 서슴지 않고 정말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죠.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슈가 달려서 해명 영상도 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저는 약간 살짝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살짝 이 사회가 그러니까. 되게 무섭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아 너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하고 스타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말하면 무언가를 고가의 문법을 사는 거를 어떤 스타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급으로 정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급으로 정해버리니까 이게 특히나 타인의 어떤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예민한 이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기준으로 정해버리면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사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사실은 조금 크리피해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 무섭고.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의 그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나 그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또 똑같이 자기가 돈이 많아서 빌딩을 샀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받다 이런 사람은 뭐 오케이 그럼 뭐 괜찮은데 흔히 말하는 요즘 그 영끌에서 집을 사거나 이래가지고 그 부채 비용도 상당할 텐데 아마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막 그 두려움이 같은 게 있었겠지. 지금 내가 집을 안 사면은 어쩔 수 못한다 해가지고 샀던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한국의 어떤 뭐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 것 같아. 뭔가 왜냐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대로 이런 동남아 나라라든지 여러 군데 가보면은 예를 들어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저축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모은다가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는 그 두려움이랄까? 이런 거가 그렇게 많지 한국에 비해서 그거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은 뭔가 약간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담보 잡고 있는 느낌인 거지.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장단점이 당연하게 있지 당연히. 맞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게 미래 걱정 준비 없이 그냥 띵까띵까 오늘 하다가 갑자기 내일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옛날 서브프라임 사태나 이럴 때 보면은 막 몇 억씩 받던 사람들이 그 다 잘리면서 세이빙을 하던데 안 해놓은 거지. 하고 딱 1년 지나니까 바로 거지 돼가지고 그러니까. 길바닥 나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노숙자가 내가 되고. 봤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월세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집을 사고 이런 게 이제 투자라기보다도 그냥 지금 버는 거만큼 쓴다라는 게 좀 더 보편적인 인식 같고 근데 이건 뭐 내가 미국 사람들 다 인터뷰 해본 것도 아니고 하니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성이 꽤 있다라고 내가 여기저기서 봤었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건 얼마 전에 슈카가 분석해 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세계 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금융자산의 모든 비중이 투자가 대부분 그쪽에 대부분 더 중심이 돼 주로 가 있으니까. 있고 이제 그쪽 가 있는데 그 서브프라임은 그때가 그게 네. 다 같이 박살나는 상황에서 이제 그 갖고 있는 자산이 다 이제 종이조각이 그러니까. 돼버리는 상황이 되었던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거의 그지 그 빌빌 없으니까 기니까. 사실 부동산이 제일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국은 하고. 부동산이다. 한국은 부동산이 한국은 땅에 묻어 한국은 아파트를 사야 돼.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돈을 사실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비유동성 자산에 넣어두는 경우가 큰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사실은 크게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긴 그리고 하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이런 게 아직까지 정서적으로도 깔려 있고. 그지. 근데 플러스 근데 참 이상한 건 그건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담보 잡아가면서 사실 사는데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이걸 채점을 본 건 아니지만 분위기상 그런데 왜 또 노인 빈곤율은 1위야?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사실은. 또 이상 왜냐면 그때 자식들한테 뭐 해준 거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투자를 제대로 못 하고 그쵸. 그냥 여러 가지 살았던 여러 그거는 가지 이제 것들이 지금 얘기하기엔 또 너무 큰 더 큰 이야기니까. 얘기죠. 근데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그러니까. 거야. 이 나라는 정말 다이나믹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근데 뭐지? 이 조금 근데 저 그러니까- 근데 얘기하면 사실 이거 웃으면서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만 슬퍼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굉장히 슬프고
사실 내 나이대 한국 기준으로 해서 나이대 그거 능력치하면 거의 바닥. 왜냐면 내가 한 달 버는 돈을 써도 난 거의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솔직히 돈이 제주도 산 이후로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왜 그럴까? 서울에 살고 그 돈을 막 억대로 벌면은 항상 돈이 모자라거든요.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고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버는데 카드값으로 마이너스가 나와. 결국 또이또이 하면 월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겠지. 뭔가를 많이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하다 봐 어쨌든 하는 거 모든 이 사회에서 뭘 할수록 돈이 드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따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거지. 그치. 아무 생산적인 것도 안 하고 소비적인 것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차이도 크지. 나는 거의 이제 뭐지? 하루 말고는 만나는 사람도 제주도에서 물론 동네 분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가끔 얘기하고 친구들 있지만 친구들은 가끔 서울 갈 때나 보고 근데 그 친구들조차도 뭔가 이렇게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라서 뭐 명품이나 뭐 이렇게 하거나 막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니까 영향을 받는데 나한테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여행 옛날 10년 전 떠나기 전에 서울 살 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생각해 보면 영향을 받았어.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을 봤죠. 근데 저는 그 핵에 있었거든요. 그 누구보다 주식과 코인을 많이 하는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받지 근데 않는 이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성격 실제로 주식이나 코인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쓰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주제로 돌아가자면 소비 패턴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명품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투자로 넘어갔네요. 그런 거지. 근데 그 하루가 말했던 그런 그 투자에 대한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 근데. 그럼요. 계속 아직도 안 샀어?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남들을 해가지고 왜냐 그러면은 또 누가 해가지고 망했다라는 얘기보다도 그런 얘기들 많지만 그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잘 됐다는 얘기가 들어오죠. 잘 말하지 않고 스스로 사람들이 맞아. 그냥 농담처럼 아 망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막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대신 근데 그 대신 안색이 안 좋아지지. 점점 이제 안색이 얼굴에 안 좋아지고. 티가 나지. 근데 그리고 뭔가 하여튼 우환이 있어 보이는 얼굴로 변하죠. 투자에 성공했고 돈을 벌었고 뭐 부동산을 했건 뭐 코인을 했건 주식을 해서 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조돼서 들리니까. 아 근데 사실 저도 집을 산 걸 생각해보면 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곳이 부동산 금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집을 사는 분위기였거든. 그래서 집을 샀나 봐요. 저도. 그런 영향은 절대 네, 벗어날 수 맞아요, 없지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진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집 사는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약간 누구나 영향을 받는데 어디까지 그 영향을 주고 받느냐의 범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은 얼마 전에 이제 한번 그 굉장히 회자됐던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행복의 순위를 꼽는 거에 유일하게 한국만 돈이 1위였다고. 그게 슈카 월드 거기에서도 한번 다뤘었고 내가 또 다른 봤던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요즘 유튜브에 종종 나오는데 미국 어느 대학교 어디 대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샘 리처드 교수님인가 뭐 아 그 한국 좋아하시는 한국 분이 좋아하시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분이 약간 히피같이 맞아.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서 한국 학생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 왜 한국만 근데 돈이 거기에서는 좀 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 한국 학생이 나와서 말하기를 돈인데 결국 그 돈을 벌어서 가족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뭔가 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그 맥락이 다른 모든 학생들은 다 1위가 패밀리였는데 최고의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로 한국 애들만 1위가 머니여서 그 통계를 보여줬을 때 왜 그런지를 물었을 때 그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은데 맞아. 나는 사실은 그거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그걸 뭘 먼저 이렇게 앞에 선언에 세우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 개인 저는 학생의 사실 개인, 그 학생의 개인 생각인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이 돈을 굽는 거 저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진짜 사실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가족보다 그 위에 돈을 두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 이것도 우리의 생각이야. 이것도 우리 생각.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지금 가족을 너무 부양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근데 뭐, 분위기상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까지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출산율 얘기하면서 친구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돈 생각하면 애를 못 낳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 생각해보면 이제 가족이 먼저고 그 가족을 위해서 돈을 생각하는 거라고 하면 애는 물론 애가 너무 좋으니까 애를 낳고
그 애를 위해서 돈 어떻게 굴릴까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음. 맞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우선이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어떻게 보면은 가지기 위해서 가족 한 명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애를 안 낳겠다는 건. 저는 거기서도 이미 그냥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 볼 수 있죠. 아니 왜냐면은 당연히 그 말 뜻에는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못 키우느니 안 낳겠다. 뭐 이런 맥락도 다 그치, 포함되어 그치. 있죠. 그 아이의 웰비잉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 아이의 웰비잉의 1순위가 돈인 거야. 그치. 걔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돈 말고 없는 건 아니겠지만 돈이 막 팔고 싶어라고 생각하니까 그치.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애를 못 낳겠다고 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돈이 거의 지금 신이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건 할 수 맞는 있는 것 거예요. 같아요. 거기에서 또 문화적 측면의 차이가 있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것도 데이터는 없어. 근데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만나본 사람들을 해보면은 특히 그 통계에 나온 그 흔히 말하는 서구권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돈에 대해서 직접 말하고 돈을 내가 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런 걸 말을 꺼낸다라는 것 자체 터부가 아직 남아 있어.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뭐 그게 청교도적일 수도. 근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서구권, 유럽권, 미국권만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내가 봤던 거는 멕시코나 다른 나라들도 그래.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 똑같다고 말 못 하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을 비교해 봐도 그 사람들이 실제 돈을 우리나라보다 더 밝힌다 치더라도 그렇게 내가 설문조사에 돈이라고 쓰는 거엔 터부시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 거기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뭔가 약간 가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면에서는 가오 약간, 같은 거지.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돈을 내 가치로 둔다라는 걸 밝히는데 서슴지 없는 문화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나는 봐. 근데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않았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불과 한 20년 전 나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절대 안 그랬거든. 그렇게 안 그랬지. 막 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무조건이 아니죠. 분명히 기억하는 제가 교과서상 배울 때도 황금 만등주의, 배금주의 이런 그러니까. 걸 배우는 것 자체에 어.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철학의 부재나 어떤 인성의 부재나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분명한 어떤 뭐랄까 현상이라고 하여튼 조금 우리가 터부시해야 될 영역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약간 야 너 돈 안 벌고 싶어? 야 그럼 너 부자 되기 싫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확 되면서 야 너네가 사실 원하는 거 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갑자기 확 깔려버렸어요. 그치, 순식간에 불과 몇 년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 순식간에 확 깔려버린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시절을 아예 기억을 못하는 느낌이야. 내 느낌에는 그냥 기억 상실이 걸린 채로 모두가 그냥 돈 하는 어떤 느낌이고 그지. 모든 얘기의 중심이 얼마를 벌 수 그러니까. 있거나 이제 이런 이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다 돈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 건 누구나 아는데 근데 이걸 위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거라도 있는 게 나으냐? 아니 어차피 다 돈 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사실은. 근데 약간 좀 무서운 건 있는 거지. 그게 너무 전면에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품 소비에 대한 것도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명품이 내가 있다고 치더라도 뭐 어떤 나라에서는 내가 돈이 많고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최대한 그 조심하는 게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뭐 스웩이고 플렉스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사진에 항상 이렇게 나와줘야 그러니까.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커먼센스처럼 돼버린 근데 이제 그건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일까요? 이게 뭐가 더 나은가? 근데 그 똑같이 우리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내가 볼 때 다양성의 문제야. 시대는 변하고 맞아. 여러 사람이 생기니까 맞아. 그러니까 무서운 건 그거야. 들불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다양성의 있는 거 문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맞아. 인스타그램에 뭐 구찌 뭐 이런 거 쳐보면은 막 거기에서 돈 많은 우리보다 더 화려하게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심지어 엄청난 LA 대저택에서 막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관심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어느 정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일단 인구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또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뭔가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뭘까요? 그런 엄청나게 강한 모방심.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근데 이게 뭔가 한국은 너무 항상 그게 하루가 말했듯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극단적이라서 문제야. 그 비율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맞아. 있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개인이. 그렇지. 이런 측면이 한 49대 51, 한 60대 40 이렇게 딱 버텨주면 음. 아무리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딱 해주는 딱 40%만 딱 버텨주면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덜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 만났을 땐 조금 휩쓸려. 근데 이 친구 만나니까 전혀 다른 이 얘기를 안 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어. 산에서 가끔 연락해보니 산에서 살면서 요가하고 요가하고, 히피처럼 하는데 그런 무소유의 삶을 살고 살고 있는데 있네? 그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근데 뭐 얘가 더 행복해 보이니까 이게 중간지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책이나 유튜브 이런 걸 봐도 결국엔 주변 사람이거든. 그지. 결국엔 내 주변, 그리고 결국엔 내가 연락하는 친구, 그리고 내 동창들 뭐 이런 데서 결국에는 만나 주고받고 막 그치.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그러니까 정서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그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포진이 돼 있어야 조금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거를 찾아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깔려버리니까 솔직히 9명이 그러고 1명이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건 걔가 특이한 거잖아. 그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소외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랑 서로 뒤에서는 이렇게 뒷담화를 까더라도 저 명품만 소비하는 바보들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뭐지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들 지는 뭐 지는 뭐 고고한 척해, 척하네. 막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서로의 에티켓 매너를 가지고 뭐 인정할 수 있고 누구나 뒷담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사회라고 나는 보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쪽이 너무 다수가 되어버리면 여기 소외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소통을 안 하게 되고 뭔가 그 안에서만 또 무리가 지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냐면 열패감 혹은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커지는 거죠. 서로 개인 약간 안에서. 일종의 증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그쵸. 것들이 점점 쌓여가는 그럼 거지. 이쪽에서는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소비 능력을 갖춘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이건 좀 나쁜 말로 하면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가지지 못하면 자기가 뭔가를 굉장히 못 가져서 뭔가 욕구 불만 상태라고 하나요? 욕구 불만 상태가 되고 이상한 사실은 저는 둘 다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너무 의심 없이 일어나.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어쨌든 그 패턴이 굉장히 의심 없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 안에 뭔가가 항상 차 있는 듯한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유튜브에서 뭐 하나 하면 막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공격해 저렇게 했다고 해서 공격해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그런 얘기로 돌아가면은 또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높고 명품 소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냐 아니면 행복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저순이잖아. 그럼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부채도 늘어나고 명품 소비도 늘어나는 거가 그건 이제 우리가 선후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처음에 읽어드렸던 기사의 어떤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 안 되는 프라다 백과 어쨌든 그 르메르 백을 샀을 때 어땠냐?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어. 제가 진짜로 제 인생에 가장 최저점에 있었어요. 그거를 살 때도. 제가 원래 얼마나 그런 걸 안 사냐면요. 진짜 안 사요. 저 은근히 쫌쫌따리는 많이 사는데 뭐 요가복 이런 건 사지만 짠순이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 거 안 사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왜 사냐면 너무 불행했어요. 그 시즌이. 제가 딱 정확히 기억나는 재작년 여름 때였는데요. 둘 다. 하나는 너무 몸이 안 좋아지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다 망가지면서 휴직하게 오겠습니다 해서 한 달 휴직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미국 가가지고 보고 그냥 사온 거거든요. 그때 너무 막 미쳐버린 보상 심리가 있었어. 나 너무 힘들었고 나 1년 동안 너무 참았어. 약간 이 마음에 진짜 샀고 르베르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진단받고 나서 막 진짜 너무 하고 싶어도 없고 막 어떡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조금 살아났어요. 약 먹고 이러면서 조금 살아났을 때 그러니까 이 물러왔던 어떤 갑자기 소비 욕구가 막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양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가방인데 사람들은 왜 저런 걸 항상 메고 다닐까 했던 그게 가져야겠는 거야. 막 오늘 눈을 떴는데 오늘 가져야겠는 거야. 막 그래서 그냥 확 사버렸거든요. 그 다음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생각해보면 불행했어. 그걸 그러니까. 가져서 뭐 되게 행복한데 그걸 가져봤더니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때가 특별히 불행했던 때예요. 특별히 불행했던 때 욕구가 치솟아 올라오니까 막
가져야겠는 거야. 미친 듯이. 가격도 별로 안 들어와. 근데 그 당시에 나를 생각하면 나는 가방에 100만, 200만 쓰는 거가 제 이성적으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막 들고 다니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그 불행감을 이기는 어떤 그런 것처럼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뭐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명품을 사진 않겠지만 사진 않겠죠. 왜냐면 저는 이 전제는 제가 그거에 원래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란 전제해야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뭐지? 나는 아까 내 얘기를 막 했지만 나는 안 벌고 안 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하나도 없거든. 나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남들 보면 진짜 한심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루저라고 할 만한 수치로만 따지면 나는 완전히 그 수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어디에도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 어디에 나도 부끄러운 수치인데 내가 뭐 어디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는 행복이라는 말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나는 큰 불만이 없는 거지. 물론 나도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게 있고 나이 먹으면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있고 내가 모아둔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나는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명품 소비나 뭐 아니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근데 뭐 그게 나쁘다고 못하겠어요. 나 스스로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좀 더 다양한 그게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마치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제 슈카월드 인용을 많이 하네. 아마 이것도 슈카월드에서 봤던 것 같아. 해외 무슨 조사인가에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 한국은 딱 정확하게 돈과 수치로만 돼 있어. 몇 평 정도의 집과 뭐 자산과 30억 이상. 다른 얘기 없이 딱 그거가 모든 기준이야. 근데 서양 걔네가 했을 때는 외국어 뭐 외국어를 할 수 있고 뭐 악기를 할 수 있고 근데 거기 뭐냐 그러면 사실 따져보면 똑같은 얘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살 만한 집이 있고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위에 엑스트라로 내가 그거를 이제 어떤 정성적으로 풀어낸 거죠. 풀어내는 그거를. 거지. 그러니까 근데 뭐 손님이 왔을 때 내줄 수 있는 요리를 뭐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지. 그 정도의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하나를 더 플러스하는 거지 일종의. 맞아. 기준은 똑같을 수 근데 있어요. 결국에 예를 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자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냐 저렇게 말하냐일 수 있고 뭐 한국이 오히려 직접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근데 거기에는 이게 포함이 돼 있지. 흔히 말하는 이 중산층이라는 거를 이렇게 치환은 못하겠지만 행복도라고 치면은 내가 이 사회에서 중간 정도의 행복도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돈으로 해서만 그냥 내가 마치 이 돈이 있고 내 자산이 있으면 나는 중산층으로서의 일종의 한 중간쯤 되는 행복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할 수 있잖아. 근데 통계가. 그 다른 나라에서는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더해져야지 나는 어느 정도 평균적인 행복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사실 블룸버그에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사실은 이런 사치품 소비나 이런 게 인간의 행복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정확한 분석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실제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느 순도 이상의 돈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치. 그거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자기의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갖고 있는 그 부를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그게 행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지. 그 부를 가지고 또 사람들과 나누고 사람들과 요리를 해서 초대한다는 건 그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뜻하는 걸 테고 그래서 하면서 뭔가 풍요롭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선 계좌에 돈만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무의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인식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수치적인 계좌를 쌓는 거에 이제 혈안이 돼서 그지. 결국에는 그 계좌가 생기면 좋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계좌 쌓는 거 자체에 이제 미쳐 있다고 해야 되나요? 미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바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 그럼 그게 사실 그 계좌 우리 심지어 모바일 계좌에 다 넣어놓잖아요. 지금은 그 계좌에 쌓여 있는 그 숫자 자체가 우리를 뭐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그게 그죠. 안 돼. 뭐지? 너무 허해. 그러니까 이거를 물성화 시킬 수 있는 걸 찾다 보면 결국에 비싼 차, 그치. 비싼 거 그렇게 가게 되고. 근데 하나만 덧붙일게요. 근데 그걸로 결국에 안 채워져. 그래서 전 나타나는 게 우울증 통계 1위라고 그치. 하거든요. 결국 그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그치. 식으로.
결국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우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 얘기를 또 더 할 수 있는데 며칠 전에 또 해가지고 뉴스에도 화제되고 했던 커뮤니티 같은 데 인터넷에서 화제된 게 그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뭐라 지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한국이 30몇 위에서 왔다 갔다 한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을 때 1인당 GDP에서 그 돈으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한국 기준이 햄버거를 살 수 있는 기준을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근데 한국이 여기 그 기사에서 유독 도드라졌던 이유는 근로 시간 대비로 했을 경우에 갑자기 50몇 위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만 봤을 땐 그렇지만 시간당 돈으로 봤을 때.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근로를 많이 해야지. 일한다는 거지. 유일하게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완전 떨어지는 건 한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을 이뤄가지고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밑받침 뭐냐? 그 야근으로 떼오는 돈이라는 거지 말 그대로. 맞아. 그만큼 시간을 갈아 넣고 있는.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맞아. 그 소비를 해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여행 와가지고 지금 발리는 워낙 한국인들 많이 오는 데잖아. 우리야 지금 뭐 어쨌든 길게 와 있지만 이것도 누구 볼 때는 니네 팔찌 좋다 싶겠지만 맞아. 근데 저희는 뭐 그래요. 뭐 어쨌든. 근데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우리 저번에 여행 얘기도 했잖아. 그 시간을 많이 들여야지 그 소득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짧은 시간에 또 와가지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 이런 애들은 그 뭐지? 겨울 호주 뭐 이런 애는 한 달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 여행 와가지고 그걸 내려놓는 그러면서 뭐 책을 읽던 휴양을 하건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건 간에 그걸 풀 수 있는 그걸 다 포함해서 자기의 이제 그거를 삶을 꾸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럴 시간조차도 없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결국 시간은 없고 내가 돈이 생긴다? 뭐 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해보면은 소비밖에 없는. 소비가 그러니까 꼭 명품이 아니어도 돼. 그럴 여유가 돈이 없다기보다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수치가 있잖아. 가계부채 1위라는 숫자가 있잖아. 또 국민의 상당수는 그럴 여유를 생각할 돈은 꿈에도 못 꿀 사람들도 또 여전히 굉장히 많다. 노인 빈곤율을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들 지금 막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지금 폐업조차 못하는 그거를 마이너스. 원금을 못 갚으니까. 폐업을 하면은 대출을 털어야 되니까. 근데 그 대출을 털 수가 없어서 폐업을 못.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뭔가 그거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보면은 뭔가 다양한 요즘 다양한 취미생활 하는 사람 당연히 많지. 하지만 그조차도 우리나라는 이게 뭔가 막 들불에 번져가듯이 불과 작년에 골프 열풍이 불었다가 근데 그러니까 취미도 쇼핑하듯이 하는 건 결국에 한국인의 취미는 쇼핑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골프 같은 게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 그랬다가 또 기사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골프를 포기하면서 당근에 골프채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기사가 또 있고. 왜냐면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골프는 그냥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만약에 내가 골프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쇼핑이 시작되는 거야. 골프 그치. 쇼핑이 시작되는 거지. 그치. 골프 복을 사야 돼, 골프 채를 사야 돼, 막 이런 골프 쇼핑이 시작되는 거고.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러닝을 시작한다 이러면 또 러닝콜에 가입해, 러닝화를 사야 돼. 그나마 러닝은 돈 적게 돈이 적게 되는 거죠. 뭘 하든 그거에 대한 쇼핑으로 시작이 되고 그게 갑자기 또 어떤 하나가 유행하면 뭐 미친 듯이 그 산업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울 정도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제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저번 것도 그렇고 계속 어떤 이 다양성 사회에 그거에서 흘러가긴 하는데 다양성의 부족과 근데 왜 그런지 일원화. 왜 그런지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부터 너무 긴 얘기니까 우리 벌써 1시간 얘기했거든. 그래 우리는 30분이 목표인데 왜 자꾸 길게 그러니까. 얘기할까? 이제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다음에. 해봅시도록 그럼 이제 엔딩 멘트로 합시다. 들어가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고를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그 다음에 어쨌든 정서적 측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는 또 너무 큰 이야기니까 맞아요. 네.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그건 또 한번 나중에 좀 나눠서라도 이렇게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뭐 오늘은 여전히 아무 결론은 없지만 실컷 떠든 결론은 없어. 하지만 너 우리 뭐 맨날 떠드는 얘기라. 우리 사실은 이걸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비 와서 여기서 호텔 나가서 뭐 풀도 있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비가 없어서 그쳤어. 이제 비가 나가야겠어. 쳤으니 우린 놀러 나가야지. 저는 그렇게 비판했던 인스타 사진 찍으러 갑니다. 명품 소비 1위, 가계부채 1위 대한민국.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와. 됐지?